안녕하십니까. 네. 완연한 범위입니다. 556페이지. 오늘 계약법을 다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못 끝낼 것 같고, 임대차 일부까지 좀 할 겁니다.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 끝나고 물권법 들어가는데,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임대차를 할 거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법을 먼저 보고, 그리고 물권법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연달아서 봐야 될 필요하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56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지난주까지는 쌍무계약의 공통적인 효력이라고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 뭐 이런 거 했죠? 예? 했냐? 네가 그런 표정 또 짓고 계세요? 네가 언제 했냐? 또 그런 표정. 제발 그런 표정 짓지 마시라니까. 했어요, 지난주에.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이라는 제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거. 제3자를 위한 계약. 많이 어려워요, 이게. 표현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각과 의사의 매매를 합니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을 하면 양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겨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겨야 되죠. 근데 갑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대금을 병에게 지급 을 요구하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왜 병한테 주냐 안 따져요. 을은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건을 제때 넘겨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건만 제때 넘겨달라. 병 아니라 네가 원하는 누구한테도 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을의 입장에서는 보통 알았다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약정을 하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갑의 권리, 대금 청구권이죠. 그 권리가 갑이 아니라 병한테 생겨요. 이렇게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계약. 할 수 있죠, 이렇게? 네, 있어요. 뜻은 그렇습니다. 쌍무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거 지금 특수한 계약일까요? 일반 보통 계약에다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특약을 하나 더한 것에 불과할까요? 후자겠죠. 매매계약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 매매와 같은 보통의 계약에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특약이 하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리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로 하나 나와 있는 게 우리 교재에 보면요. 서설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중첩적 채무 인수에 해당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중첩적 채무 인수 밑에다가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말입니다. 557페이지 서설 개념 마지막 줄 부분에 중첩적 채무 인수 밑에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말이에요. 채무 인수는 별거 아니에요. 채무자와 제3자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야. 너 돈 갚을 거 있지 누구한테?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채무 인수예요. 이게 채무 인수인데 이 채무 인수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고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고 이행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뭔지 몰라도 되고요. 그 중에서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표현 하나만 좀 개념에서 기억을 해주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개념 자체는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실 거고, 그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로 가끔 지문에 등장하는 게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다음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때 이 병존적 채무인수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거 하나 외워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이 먼저 정확하게 잡고, 두 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대리에서 삼면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도 이런 삼면관계가 일단 성립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면관계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구하는 사람을 요약자, 그걸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부르고요. 이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조문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지문이 나왔을 때 채무자라고 나오게 되면 누굴 말한다? 낙약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제3자이면서 수익자겠죠? 빨대 갖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죠. 이걸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둘 사이의 관계를. 반면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갑하고 병 사이의 관계는 을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갑병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 을은 아무 관심이, 을은 아까 뭐만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물건, 제때 넘겨받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관계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얘는 문제가 있어. 만약에 갑이 물건을 안 넘겨줘요. 그럼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을은 병에게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을이 병에게 거절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그냥 바로 영향을 주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조금 까다로워. 오른쪽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관련 사례라고 돼 있죠. 박스 안에 오른쪽 위에 관련 사례 박스 559페이지 맨 위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터잡은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터잡아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얘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병한테 돈 못 주겠다고 거부할 수 없고, 얘도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을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없다. 그게 이렇게 나온다 말이. 요 문구를 주시면, 요 판례 문구를. 실제 시험은 요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지문이 나오면 이게 뭔 개소리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거하고 달라. 그렇죠? 우리는 쉽게 이해했어요. 을은 거부할 수 없다. 갑은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웠는데 말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처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판례 문구 자체가 시험 지문에 나오니까 이해한 걸 이 지문과 매치시켜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런 삼면관계가 있다는 거. 세 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유효한 쌍무계약이 존재하고 제3자 약관이 있으면 돼.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존재해야 돼. 왼쪽 양가로 1번. 요약자, 낙약자 간의 유효한 계약의 성립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맨 밑에 양가로 3번 제3자 약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립니다. 557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 제3자 약관.
앞으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라 오른쪽 왼쪽 하지 말고 페이지 수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좌우를 지금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557페이지 보면 맨 밑에 제3자 약관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놈과 다음 페이지 양가로일본의 유효한 계약 이 두 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에요. 제3자를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의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의 존재 및 제3자 약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3자 약관을 잠깐 봅니다. 제3자 약관은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요거 안에서 몇 가지를 조심하셨는데 그 위에 양가로 2번 수익자의 현존 여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얘가 현존 특정돼야 하느냐 이 문제가 생겨. 우리 판례 안 해도 된다.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당시 제3자는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다만 얘가 나중에 권리가 생기려면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당연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하나. 두 번째로 요 제3자가 손에 넣는 건 권리예요. 권리. 이게 제3자를 위한 게. 근데 우리 판례는 두 개를 더 인정해요. 하나가 갑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한테 물건 넘겨줄 테니까 그리고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너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마라.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의무를 면제받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세 번째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있고요. 아파트를 병이 분양받았어요. 수분양자. 그리고 이 건설회사가 주택분양보증회사. 대한민국의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둘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해. 이 내용은 뭘까요? 간단해요. 갑이 부도가 나서 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얘가 대신. 이게 분양보증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은 누구를 위한 계약이에요? 얘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보증을 썼어요? 갑이 부도나서 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이게 주택분양보증이죠. 조건이 붙었네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양가로 3번의 두 번째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무방하다. 있죠? 그거 하나. 또 하나. 만약에 얘가 부도가 나요. 그럼 얘가 분양 의무를 이행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권리가 생기죠.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잔금 내야 돼요. 분양 받으려면. 그러면 얘는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도 부담해요. 의무도 부담하게 돼.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원래 제3자가 뭐를 취득하는 건데 권리. 판례는 두 개를 더 확대해서 인정한다.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받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준하여 유효하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들이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됐지요?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입니다. 네 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렇게 둘 사이에 성립이 됐다 해서 얘한테 바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고.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너 이거 가져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내가 싫으면 그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과 을의 합의만으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다 그래요. 우리 판례가. 안 된다. 병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출지문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갑과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그 사실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권리를 취득한다. OX. X. 갑을이 병에게 통지만 해갖고 병에게 권리가 안 생겨요. 병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3자 권리 취득 요건이 따로 하나 있어요. 이 제3자 권리 취득 요건이 뭐냐? 제3자가 채무자가 아까 요약자였어요? 낙약자였어요? 예?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라 이렇게 놨어요. 그래야 권리가 생긴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긴다. 요거 수익의 의사 표시 요약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틀렸죠?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낙약자에게. 요약자에게 해야 된다. 낙약자. 이때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될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효력요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갑을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해요. 이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아니라 꼴랑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것도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그렇죠? 자, 성질 기억하셔야 돼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또 하나가 형성권이에요. 무슨 권? 무슨 권? 형성권은 뭐였죠?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형성권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으로 팍 떠올라야 될 게 행사기간이에요.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행사기간. 형성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행사기간이 언제까지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간을 당사자가 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 내에 하면 되지만 정하지 않았을 때 10년입니다. 보통. 그리고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무슨 기간? 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제척기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돼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행사기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걸 제척기간이라 한다. 당사자가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 내 행사라 정하지 않았다면 몇 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 너무 길죠? 의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얘는 돈을 못 주니까 물건을 못 받죠. 최악 몇 년간, 10년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상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어요. 낙약자가 제3자에게 수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뭐 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최고. 그래서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확답을 해주면 좋은데 확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0조. 대단히 중요하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오른쪽 559페이지 제3자의 지위 제3자 권리 취득 요건 있죠? 네, 그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560페이지 양가로 위에 540조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60페이지 560페이지 조문 박스. 네, 거기.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에는 갑 을만이 있어요. 얘는 아직 권리를 취득하기 전이에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얘도 짜잔 하고 등장을 해요. 삼면관계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예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통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때 전의 경우에는 좀 전에 봤더니 540조 조심하시면 돼요. 최고권이 있다. 반면에 후는 541조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540조 바로 밑에. 54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어때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니까 그 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후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그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가 전제가 있어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가 전제가 깔려요. 541조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 후에는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전제가 합의로. 그래서 기출지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합의 해지한 경우에는. 반대로 합의로 소멸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사례로 조심을 좀 하죠. 제3자가 수의회사를 표시해서 병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겼는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병한테 이행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갑이든 병이든 쪼갰죠.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 끝내 을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텐데 이때 병은 해제권이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는 요약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놈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얘가 계약을 해제하면 이 계약이 소멸하면서 병의 권리도 소멸해요. 병의 권리도 소멸해요. 그런데 541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시키지 못한다 라고 해놨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럴 때 해제는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죠.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건 합의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병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말이죠. 그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당연히 이때는 제3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개가 추가가 돼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이라는 게 생겨요.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또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요 원상회복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고. 그래서 요 원상회복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원상회복은 누구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요약자. 최근에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얘가 제3자에게 이행을 한 상태에서 일부나 전부를 이행을 한 상태에서 요게 해제가 되었을 때 을이 요 병한테 이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을이 병한테 준 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인데 계약이 갑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은 갑,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을이 병에게 이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을은 병에게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반환 청구는 을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갑에게. 병한테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이건 병이 해요. 이건 병이 청구해요. 손해배상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라고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발생한 손해예요.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을이 이행을 안 했죠.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병한테. 그러니까 결국 손해는 누구한테 생긴 거예요? 병한테. 그래서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병이.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고요? 병이. 요거 따로 머릿속으로 사례 형태로 박으셔야 돼요. 자, 정리. 제3자가 수익계산을 표시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따위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 제3자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민법상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말고 그냥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 해제는 조금 이따 볼 건데요. 계약이 해제되면 548조 1항,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548조 1항 단서에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 만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제3자 요 놈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제3자 권리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예? 이제 여기에다가 나중에 사기 강박이 결합이 되면 그때 멘붕이 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사기 강박이 결합이 되면 그때는 멘붕이 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도 약간의 멘붕이 오신 상태야. 오늘은 요거를 머릿속에 딱 이해해서 박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이 어디 있냐 하면 559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559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네. 됐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수익자는 보호받는가?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계약관계 청산 문제 560페이지 맨 밑에 줄.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돈을 줬는데 기본계약이 해제나 무효로 소멸되었을 때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준 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네 줄 내려가면 없다. 예? 예. 일단 요렇게 사기 강박할까요? 맛배기만? 멘붕아도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고요. 제3자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지금 없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낙약자가 요약자를 사기 강박하거나 요약자가 낙약자를 사기 강박을 해요. 그럼 110조 1항이 적용돼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이에요. 따라서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요 놈이 요렇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문제가 돼요. 이때 요약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낙약자는 요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요 놈은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안 한다? 110조 2항의 제3자. 110조 2항의 제3자가 누군지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110조 2항의 제3자가 뭐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 그게 110조 2항이죠. 그 제3자의 요 놈이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요약자가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그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그냥 취소할 수가 없고 낙약자가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110조 3항이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예? 110조 3항의 제3자가 뭔지를 알아야죠.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를 말해요. 보호된다 안 된다? 그래서 괜히 제가 괜히 어렵다고 뻥친 거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시험 지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는 해당하나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다 본 거예요. 볼만한 것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도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561페이지 해제해지로 갑니다. 해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해지 모두 다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비정상적 종결. 이때 해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계약 이후에 발생한 당사자가 약정한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근거로,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계약 이후에 생겨야 돼요. 요 둘 중에 하나가 생겨야 돼. 이럴 때 이걸 근거로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해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구별 개념 5개가 구별이 됩니다. 지금 오늘 구별합니다.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해제는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유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해제 못하죠. 근데 계약을 해제하고는 싶어. 그러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해제할까? 청약.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뜻이 오케이 승낙. 그럼 합의로 해제가 되겠죠. 이건 별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인 해제하고 구별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해제는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해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자동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제조건이라고도 불러요. 요거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냥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조금 이따 보고요.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그랬죠? 장래 소멸시키는 게 있어요. 해지라고.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죠.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게 있어요. 철회라고. 철회는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철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계약 체결하고 나서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 해서 계약 철회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법적으로는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발생한 약정 법정 해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해제는 계약에서만이에요. 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법률 행위에 있어서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정 사유, 제, 착, 사, 강 이걸 근거로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게 있어요. 취소라고. 그래서
계약 해제의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나머지 비스무리한 5가지 제도 하고 구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5개 일단 구별되죠? 네, 개념상 구별은 되는데 나중에 또 하고 2가지만 조심. 요놈과 요놈. 요놈은 합의 해제라 그랬어요. 따라서 민법상 단독행위인 해제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특히 손해배상 청구. 뒤에서 보시겠지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요. 합의 해제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얘예요. 제3자 보호.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된다 그랬죠. 얘가 문제예요. 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 이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인정 안 된다. 그런데 제3자는 보호된다. 합의 해제에서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실권약관이라고요. 이거는 당사자가 특약을 해요. 뭘 한다고요?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해요. 이렇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계약은 그냥 해제된다. 이렇게. 또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이렇게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요럴 때는 해제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라고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을 뭐라고 부른다? 실권약관이라고 부르고 그 특약 속에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시키는 요거를 따로 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요런 특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게 문제예요. 요렇게 특약을 했는데 요렇게 밑에 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자동 해제되냐? 우리 판례 아니다. 이거는 좀 다르다.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이건 좀 다르다. 왜? 동시행관계다. 누구하고? 매도인 재산권 이전하고. 그래서 만약에 요런 특약이 있는데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눠서 봐야 된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항변권을 행사해서 주지 않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는데도 잔금을 안 주고 있는 거냐? 둘로 나눠서 두 번째 거.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야 자동 해제된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을 때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자동 해제되지만 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행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의 개념과 해제와 구별되는 5가지 중에서 취소는 나중에 다시 앞에 취소 가서 구별하고요. 합의 해제와 자동 해제 즉 실권약관 2가지만 오늘 조금 조심해서 봐주시면 돼요. 561페이지 해제 개념이 있고요. 밑에 구별 개념이라고 합의 해제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 그랬어요. 계약이라 그랬죠. 넘겨보시면 4번 합의 해제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5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이 2가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 해제 조건 자동 해제 특약 뭐라고 부른다? 실권약관. 4번째 줄 판례는 중도금과 잔금을 다르게 해석한다. 첫째, 중도금의 경우에는 그냥 자동 해제된다. 중요한 게 오른쪽 563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 둘째, 부동산 매매 계획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을 때에는 동시행관계가 있으니까 약정기간을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라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볼 수가 없다. 잔금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밑에 취소와 해제가 있어요. 아까 해제는 계약에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해제 사유는 약정, 법정, 취소 사유는 법정.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 당시. 해제하면 소급소멸, 취소하면 소급무효. 해제하면 원상회복,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됩니다. 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보고 일단 차이가 계약에 적용되냐, 법률행위에 적용되냐, 뭐 이렇게 조금 다르다. 특히 조심하실 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유냐, 법률행위 당시 발생한 사유냐.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간단히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개념 잡았어요. 해제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해제권 발생.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약정 해제권이 있고요.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 해제권은 나중에 뒤에서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이 두 개가 있어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계약에만 적용되는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걸 요거예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이걸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을 규정해놨어요. 채무불이행. 어떤 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지문에 그냥 해제라고 나오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렇게 하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요. 이게 규정이 두 개가 있어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 근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5개가 더 있습니다. 5개가.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자 지체라는 게 있고요. 다른 말로 수령 지체라고도 합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머릿속으로 구별해 두실게요. 지금 규정이 있는 게 이 두 개라 그랬죠. 이때 이 규정이 있다는 건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을 해놓은 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요거 하고요. 요것도 규정은 있어요. 법에 있어요, 규정이. 규정 자체는 있는데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우리 민법이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요놈과 요놈. 이것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불완전 이행은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해 놓지 아예 규정이 없어요. 이건 아예 민법에 이놈은 아예 규정이 없고 요 두 놈은 있긴 있지만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때의 이행지체가 두 개가 있어요. 보통의 이행지체하고 정기행위 이행지체. 일단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의 틀을, 머리의 틀을 이게 머릿속에 딱 일단 들어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난 순환에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할 겁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해제권 발생 원인은 두 개 있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약정해제는 하나만 조심하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해제는 뭘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생겨요. 근데 약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2번. 네 번째 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약정해제 양가로 이번에 네 번째 줄.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요.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양가로 3번 뭐 체크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계약금 계약 가서 볼 겁니다. 그 말을. 자, 그럼 이제 2번 법정해제권 발생 원인 채무 불이행. 민법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 불능만 규정이 되어 있다. 자, 먼저 이행지체 544조. 이행지체란 544조. 4쪽이 아니고 544조. 554조. 그 박스하네. 저는 제 몇 쪽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554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44조에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아하. 이행지체라는 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이행지체예요. 네? 그 중에 가장 보통의 이행지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뭐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한번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최고를 일단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문에 뭐라고 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565페이지 나 동그라미 3번. 나의 동그라미 3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나 기간을 정했지만 상당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문제가 돼요. 분명히 조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랬는데 그냥 최고했어. 야, 돈 내놔! 이렇게. 기간 안 정하고. 또는 기간을 정했는데 10분 내로 내놔! 그랬어. 이걸 상당하지 아니한 기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이게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냐? 우리 판례 깔끔해요.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도 상당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한 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고 단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에요. 깔끔하죠? 깔끔해요. 또 하나가 넘기지 마시고 최고와 관련해서 그 동그라미 1번에 과다최고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다최고는 이런 거예요. 매매대금이 1억인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2억 내놔. 이렇게. 최고라. 이게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냐? 이걸 과다최고라 하는데 우리 판례가 이 과다최고를 둘로 나눕니다. 거기에 보면 과다최고, 채권자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돼 있고 두 가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매매대금이 1억인데 매도인이 매수할 때 1억 1,000원 내라 그랬어요. 비교적 적죠?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착각해서 과다최고했어. 그래서 최고의 취지를 봤더니 본래 급부 이행을 최고하는 취지야. 그러면 본래 급부 범위 내에서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반대로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다섯 번째 줄에 1억 매매대금인데 2억 내놔 이렇게 최고를 했고 못을 박아서 2억 안 주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과다 최고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하고 이 경우에는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그런 표현들을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법정해제 사유 중에서 일반적 법정해제 사유가 이런 게 있다라는 틀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보통의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해서 두 가지 문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라서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이 뭐였어요? 최고, 후에 해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최고가 필요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걸 모아서 좀 이따 볼 거예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